캐나다 잠수함, 우리가 놓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잠수함이 태평양을 14,000km나 가로질러 미국 코앞까지 제발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직접 타본 외국 군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999년식 낡은 차를 몰다가 신형 테슬라를 탄 기분이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이 우리 잠수함을 바로 옆자리에서 지켜본 겁니다.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미국이 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는지, 그 항해의 끝에 열린 1600조짜리 문까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는 지난 7월 6월 캐나다에서 날아온 소식 한 줄에서 시작합니다. 캐나다의 카니 총리가 직접 나서서 자기 나라 차기 잠수함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 그러니까 TKMS를 골랐다고 발표한 겁니다. 총리가 직접 마이크 앞에 설 만큼 이 사업은 캐나다로서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대형 결정이었습니다. 잠수함을 최대 12척 새로 짓고 앞으로 30년 동안 유지하고 운영하는 비용까지 다 합치면 무려 60조 원에 달하는 그야말로 초대형 사업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이 판에 우리 하나오션이 뛰어들었다가 아쉽게 고배를 마셨습니다. 솔직히 이 소식 접하고 속상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60조 원이라는 돈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 국방 예산으로 치면요, 우리나라 한 해 국방 예산이 60조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놓친 캐나다 사업 하나가 우리 국군 전체를 1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무장시키는 예산을 통째로 옮겨놓은 규모라는 얘기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판이 남의 손에 넘어간 셈이니 속이 쓰릴만 합니다. 게다가 요즘 우리 잠수함이며 K방산 실력이 세계에서 알아준다는 소식을 하도 많이 들어서 이번에도 당연히 해볼 만하다 생각하셨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진 이유가 성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캐나다가 독일 손을 들어준 진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가 나토, 그러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들끼리 장비 규격을 서로 맞춰 쓰는 이른바 상호 운용성입니다. 이게 말은 어려운데 사실 간단합니다. 집집마다 콘센트 모양이 다르면 남의 집 가서 충전기 하나 꽂기가 힘들죠. 그런데 같은 규격 콘센트를 쓰는 나라끼리 뭉쳐 있으면 유사시에 서로 장비를 나눠 쓰고 함께 작전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캐나다는 바로 그 같은 콘센트를 쓰는 동맹 나토라는 울타리 안에서 독일과 손을 잡고 싶었던 겁니다. 둘째는 인도 시기, 그러니까 언제 배를 손에 쥐느냐입니다. 독일 TKMS는 1004척을 원래 계획보다 더 앞당겨서 2034년에 넘겨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새 잠수함이 필요한 캐나다한테는 이 조기 인도 카드가 상당히 매력적이었던 거죠. 셋째는 결국 돈이 어디에 떨어지느냐입니다. 독일은 이 사업비 100%를 고스란히 캐나다 안에 다시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의 나라에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캐나다 국내의 공장과 일자리로 되돌아온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캐나다 국민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붙었으면 우리도 충분히 해볼만 했는데 나토라는 자격증 하나에 밀린 셈입니다. 우리 배가 느려서 성능이 떨어져서 진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동맹의 회원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캐나다가 이 사업을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의 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나토 공약이랑 아예 묶어버렸으니 애초에 성능 경쟁이 아니라 동맹의 결속을 확인하는 정치 싸움에 가까웠던 거죠. 그러니 우리 기술이 모자라서 진 게 절대 아닙니다. 또 그놈의 나토 벽에 막힌 겁니다. 이게 참 아쉬운 대목이에요. 다만 한 가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지금 100% 끝난 건 아닙니다. 캐나다는 앞으로 2027년 말까지 독일과 세부 조건을 놓고 협상을 벌여서 최종 계획을 맺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독일이 우선 협상 상대로 앞서 있는 단계이지 도장까지 다 찍은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캐나다 안에서도 맥도날드 로리의 연구소 같은 곳에서는 독일을 고른 게 정말 캐나다 안보에 최선인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 이 뉴스만 놓고 우리가 완전히 끝났다고 낙담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여기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캐나다가 독일을 골랐다고 발표한 그날은 7월, 6월이었죠. 그런데 그 발표가 나오기 무려 넉 달 전, 그러니까 지난 3월 25일에 이미 조용히 벌어진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해군의 잠수함 한 척이 아무 소란 없이 경상남도 진해항을 떠났습니다. 이름은 도산 안창호함, 3,000톤급의 우리 손으로 만든 최신의 잠수함입니다. 캐나다에서 탈락 소식이 날아오기도 전에 이 배는 벌써 어딘가를 향해 뱃머리를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뉴스에도 크게 나지 않았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잠수함 한 척이 훈련이라도 나가나 보다, 그렇게 넘어갈 법한 일이었죠. 하지만 이 배가 어디로 왜 떠났는지를 알고 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캐나다에서 밀렸다고 속상해하던 우리 마음이 이 항해의 끝을 보고 나면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담하건대 이 배는 그냥 훈련은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3월 25일 진해를 조용히 빠져나간 그 배, 도산 안창호함은 그날부터 지도를 한참 펼쳐놓고 봐야 할 만큼 긴 항로 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놀랍게도 태평양 건너 캐나다 서부의 에스키몰트 기지였습니다. 지도를 손으로 짚어가며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 남해를 지나 저 아래 필리핀 해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다시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미국령 괌을 거쳤고 태평양 한복판을 가로질러 하와이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와이에서 다시 북동쪽으로 한참을 더 올라가서야 2달 뒤인 5월 23일에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에스키몰트에 닿았습니다. 이 배 한 척이 그리며 지나온 항로를 다 이으면 약 1만 4천 킬로미터, 우리 해군 잠수함이 이제껏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사상 최장거리였습니다. 숫자로만 들으면 잘 안 하다 하실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이 대략 400km쯤 되는데 그 길을 35번을 내리 이어 달려야 나오는 거리입니다. 그것도 자동차로 편한 고속도로를 달린 게 아니라 사람 하나 없는 망망대해를 바닷속으로 헤치고 간 겁니다. 중간에 잠깐 차를 세우고 쉴 휴게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을 잃으면 물어볼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배와 그 안의 승조원들만 믿고 2달을 꼬박 나간 겁니다. 잠수함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먼 바다를 제발로 가로지르라고 만든 물건이 아닙니다. 자기 나라 앞바다를 조용히 지키는 게 본업인 배거든요. 그런 배가 지구 반바퀴 가까이를 돌아 미국과 캐나다 코앞까지 스스로 헤엄쳐 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잠수함을 팔러 가는 거면 그냥 서울 들고 비행기 타고 가면 될 텐데 왜 굳이 그 예민한 배를 직접 몰고 지구 반대편까지 갔느냐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원래 무기를 파는 방식이라는 게 좀 밋밋합니다. 카탈로그를 만들고 성능 수치를 표로 정리하고 두꺼운 제안서를 상대 나라에 건네는 게 보통입니다. 종이 위에 적힌 숫자로 우리 배가 이만큼 줬습니다 하고 설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방식을 통째로 뒤집었습니다. 카탈로그 대신 진짜 배를 몰고 그것도 손님이 사는 동네 문 앞까지 직접 몰고 간 겁니다. 자동차로 치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잘 만든 카탈로그를 100장 내밀어도 매장에 서 있는 차 한 대를 직접 타보고 시동을 걸어보는 5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종이에 적힌 연비 숫자와 실제로 핸들을 잡고 도로를 달려본 느낌은 완전히 다르니까요. 게다가 우리는 그 시승차를 손님이 매장까지 나오게 한 것도 아닙니다. 손님 집 앞 주차장까지 직접 배달해서 문을 열어 보여준 셈입니다. 종이 위의 약속이 아니라 눈앞에서 직접 만지고 올라타 볼 수 있는 실물을 드림인 거죠. 무기 세일즈에서 이만큼 자신 있는 태도도 드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보여주기가 화끈했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항해 자체가 하나의 긴 성능 시험이었습니다. 잠수함은 세상에서 가장 예민하고 까다로운 무기로 꼽힙니다. 물속 깊은 곳에서 엄청난 수압을 견뎌야 하고 작은 고장 하나, 미세한 소음 하나가 배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수함은 늘 조심조심 다루는 배입니다. 웬만하면 익숙한 앞바다에서만 움직이지 낯선 먼 바다로 함부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런 배를 2달 동안 1만 4천 킬로미터나 되는 낯선 바닷길에 내던진 겁니다. 수온도 해류도 다 다른 여러 바다를 차례로 통과하면서 말입니다. 그 긴 길을 아무 사고 없이 완주했다는 것, 이게 어떤 화려한 홍보 문구보다 강력한 증거입니다. 카탈로그에 적힌 고장 안 납니다, 믿을만 합니다 라는 문장은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구 반바퀴를 무사히 돌아온 배 앞에서는 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배가 이미 제 몸으로 증명해버렸으니까요. 2달을 쉬지 않고 달리면서도 엔진이 멀쩡했고 승조원들이 그 오랜 시간을 좁은 배 안에서 견뎌냈고 어떤 위기도 만들지 않고 목적지에 닿았습니다. 성능도 신뢰성도 오래 버티는 힘도 이 한 번의 항해로 통째로 증명해낸 겁니다. 말로 하는 세일즈가 아니라 몸으로 하는 세일즈였던 셈입니다. 이 대장정에는 도산 안창호함 혼자만 나선 게 아닙니다. 3,100톤급 호위함인 대전함이 나란히 함께했습니다. 잠수함 한 척만 달랑 보낸 게 아니라 물리를 지키는 수상함까지 짝을 지어 먼 바다를 함께 건넌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먼 항해는 배 한 척의 성능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 척의 배가 서로 발을 맞추고 보급을 챙기고 긴 시간을 함께 움직여야 완성됩니다. 그래서 대전함이 곁에 있었다는 건 배 한 척의 성능만 자랑한 게 아니라 그 배를 이렇게 멀리까지 굴릴 줄 아는 우리 해군의 운용 실력 전체를 함께 내보였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항해가 그냥 한번 몰고 가본 게 아니라 우리 해군이 작정하고 준비한 무대였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아쉽게 밀렸지만 우리 배는 그 발표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이미 태평양 위에 있었습니다. 서류 몇 장이 아니라 진짜 배를 몰고 2달을 꼬박 달려 미국과 캐나다 코앞까지 스스로 찾아가 실력을 증명한 겁니다.
종이 위의 세유즈가 아니라 바다 위의 세유즈. 이게 우리가 택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긴 항해에는 사람들이 두고두고 이야기하는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장면은 항해의 중간 기착지였던 하와이에서 벌어졌습니다. 하와이 진주만에서 미군이 우리 잠수함을 옆에서 지켜봤다는 게 사실 그냥 슬쩍 구경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세계에서 제일 큰 해군 훈련의 한복판이었거든요. 림팩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태평양을 낀 나라들이 2년에 한 번씩 하와이 앞바다에 함대를 모아놓고 진짜 전쟁처럼 손발을 맞춰보는 훈련인데 2026년 6월 24일에 시작한 이번 림팩이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30개가 넘는 나라가 참가했고 함정만 40척 안팎, 병력은 3만 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지구상에서 바다 위에 이만한 군대가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는 여기 말고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규모만 놓고 봐도 다른 훈련하고는 급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판에서 이번에 우리 해군이 처음으로 아주 특별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연합해군 구성군 사령관이라는 직책인데 말이 좀 딱딱하죠. 쉽게 풀면 이렇게 많은 나라 함대가 뒤섞여 있는 바다에서 그 배들을 실제로 지휘하고 조율하는 현장 사령탑입니다. 어느 배를 어디로 보내고 어떤 작전을 언제 펼칠지 여러 나라 군함을 한 손으로 움직이는 자리라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습니다. 잘못 맡겼다가는 30개가 넘는 나라의 함대가 바다 위에서 뒤엉켜버리니까요. 그만큼 실력과 신뢰가 함께 있어야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우리 해군의 김인호 소장이 맡았습니다. 우리나라가 2990년에 림팩에 처음 발을 들인 뒤로 이 사령관 임무를 우리가 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판을 깔아주는 미국을 빼고 나면 이 자리를 맡아본 나라가 전 세계에 우리까지 딱 4나라밖에 없습니다. 세계에서 4번째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로는 우리가 최초입니다. 앞서 이 자리를 거쳐간 나라들이 다 영어를 쓰는 나라들이었으니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나라가 이 사령탑에 앉은 것도 우리가 처음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빼면 4번째, 아시아에서는 처음, 영어권이 아닌 나라로도 처음, 이 3가지가 이번에 한꺼번에 우리 몫이 된 겁니다. 1990년에 우리가 저 뒤에서 배우는 입장으로 처음 참가했던 걸 떠올리면 30 몇 년 만에 여러 나라 함대를 지휘하는 자리까지 올라온 겁니다.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딱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말입니다. 배우러 갔던 학생이 이제 교단에 서서 여러 나라 함대에 지시를 내리는 자리에 앉은 거니까요. 그것도 미국 앞바다에서 미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말입니다. 자,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로 가보겠습니다. 이 림팩이 열리는 하와이 진주만에서 우리 도산 안창호함에 손님이 탔습니다. 그냥 견학 온 사람이 아니라 캐나다 해군 잠수함 부대 소속 승조원들이었습니다. 브리타니 부르주아 소령, 그리고 제이크 딕슨 하사. 이 두 사람이 우리 잠수함에 직접 올라타서 배가 움직이는 동안 안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서로 배를 바꿔 타보는 걸 교차 탑승이라고 하는데 남의 나라 잠수함 속살을 직접 몸으로 겪어본다는 뜻입니다. 잠수함은 원래 그 나라에서 제일 꽁꽁 숨기는 물건입니다. 어떤 장비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조용히 움직이는 비결이 뭔지 이런 건 그 나라 군인끼리도 함부로 못 보는 기밀 덩어리거든요. 그런 잠수함 안에 외국 승조원을 태우고 같이 바다를 누볐다는 것 자체가 웬만한 신뢰가 아니면 애초에 성사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 배를 몸으로 겪어보고 내린 캐나다 승조원 딕슨 하사가 남긴 소감이 아주 물건이었습니다. 그대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1999년식 혼다 시빅을 몰다가 신형 테슬라를 탄 기분이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오래된 낡은 소형차를 몇 년씩 몰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최신형 전기차 운전석에 앉아 조용하고 매끄럽게 미끄러져 나갈 때에 그 벌어지는 입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자기가 여태 타던 잠수함이 낡은 시빅이고 우리 도산 안창호함이 바로 그 신형 테슬라라는 겁니다. 남의 나라 군인이, 그것도 잠수함을 직접 다루는 현장 사람이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했다는 게 어떤 카탈로그 광고보다 힘이 셉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캐나다 사령부가 도장 찍고 인정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잠수함을 직접 타고 다루는 소령과 하사, 그러니까 배 안에서 손으로 만지고 몸으로 겪은 현장 승조원의 솔직한 소감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값집니다. 서류상의 평가가 아니라 진짜 배를 아는 사람이 옆에서 겪어보고 나온 감탄이니까요. 실차를 몰아본 사람의 한마디는 팸플릿 100장보다 무겁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잠수함이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을 놀라게 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 꺼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인 1998년, 바로 이 림팩 훈련에서 우리 이종모함이 사고를 쳤습니다. 미국의 핵잠수함이며 미사일 구축함이며 그 시절 훈련에서 무려 13척을 가상으로 격침시켜버렸습니다. 톤수로 따지면 15만 톤이 넘는 함대를 물밑에서 조용히 잡아낸 겁니다. 그날 훈련에서 우리 편 배들은 하나둘 당했는데 끝까지 살아남은 배가 딱 하나, 바로 이종모함이었습니다. 상대가 세계 최강이라는 미 해군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2004년
이번에도 그 시절 림팩 훈련에서 우리 장보고급 잠수함이 미국의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함을 비롯해서 순양함, 구축함까지 30척이 넘는 함대를 상대로 들키지도 않고 조용히 다가가 가상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항공모함은 그 주위를 수십 척이 둘러싸고 지키는 바다의 성 같은 존재인데 우리 잠수함이 그 성벽을 소리 없이 뚫고 코앞까지 다가간 겁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 항모전단이 우리 잠수함한테 안방을 내준 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1998년과 2004년 그 시절 훈련에서 있었던 옛날 전설입니다. 최근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우리 잠수함이 원래부터 물밑에서는 만만치 않은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뿌리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에 미군을 조용히 놀라게 했던 그 실력의 계보가 20년 넘게 흐르고 흘러 지금의 도산 안창호함으로 이어진 겁니다. 스승의 학교 바로 옆에 제자가 자기 간판을 당당하게 내건 셈이라고 할까요? 옛날에는 훈련장에서 조용히 실력을 증명했다면 이번에는 미군과 캐나다 승조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대놓고 실력을 보여준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와이 한복판에서 우리 해군은 여러 나라 함대를 지휘하는 사령탑에 처음으로 앉았고 우리 잠수함에 올라탄 캐나다 승조원은 신형 테슬라를 탄 기분이라며 감탄했고 그 뒤에는 1998년과 2004년부터 이어져 온 실력의 계보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배우러 갔던 나라가 이제는 지휘하고 인정받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광경을 옆에서 똑똑히 지켜본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본 미국이 며칠 뒤 우리에게 먼저 움직입니다. 이걸 본 미국이 이번엔 먼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뭘 팔아보겠다고 손을 든 게 아니라 미국이 우리한테 종이를 한 장 보내온 겁니다. 2026년 7월 미 전쟁부,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가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에 전투함 관련 서류를 보냈습니다. 이어서 미 해군은 HD 현대와 한화, 삼성중공업 세 회사에 급유함, 그러니까 바다 위에서 다른 배에 기름을 채워주는 보급함 관련 서류를 보냈습니다. 이 서류의 이름이 바로 RFI입니다. RFI가 뭔지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정부가 뭔가를 사기 전에 물건 만드는 회사한테 먼저 슬쩍 물어보는 서류입니다. 얼마에 지어줄 수 있는지, 언제까지 배를 뽑아줄 수 있는지, 그럴 만한 능력은 되는지를 공식적으로 타진해 보는 겁니다. 우리 일상으로 치면 이렇습니다. 집을 크게 고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계약서를 쓰기 전에 동네에서 제일 실력 좋다는 업체들한테 견적서를 좀 뽑아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보통은 물건을 팔고 싶은 회사가 먼저 카탈로그를 들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RFI는 정반대입니다. 사려는 쪽, 그것도 세계 최강 미국이 먼저 물어본 겁니다. 물론 아직 계약은 아닙니다. 돈이 오간 것도 아니고 도장을 찍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견적서를 청하는 순간 그 업체는 이미 후보 명단에 오른 겁니다. 그것도 집주인이 제 발로 문을 두드린 후보로 말입니다. 그래서 종이 한 장이지만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특별한 사건이냐면 미국이 한국 조선사에 함정을 지을 능력이 있는지 이렇게 공식적으로 물어본 게 사실상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이 조선업을 놓고 협력하자는 큰 틀의 약속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큰 약속을 지나서 미국 정부가 우리 회사들 이름을 콕 집어 문서를 보낸 건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그리고 우리 새 회사는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배를 몇 척이나 지어봤는지, 사람은 얼마나 두고 있는지, 1년에 배를 몇 척까지 뽑아낼 수 있는지 그 실력을 서류에 빼곡히 담아 이미 회신을 마쳤습니다. 공은 다시 미국으로 넘어간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지실 겁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이 대체 왜 우리한테 배를 지어달라고 먼저 손을 내미는 걸까요? 답은 조금 씁쓸합니다. 미국의 배 만드는 산업, 그 조선업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사건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본넘 리처드라는 미국 상륙함이 있었습니다. 무게가 4만 톤에 달하는 거대한 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커다란 여객선을 떠올려도 그보다 훨씬 큰 덩치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2020년 부두에서 수리를 받던 도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강이라는 미 해군이 그 불 하나를 끝내 잡지 못했습니다. 며칠을 타들어간 끝에 배는 통째로 녹아내렸습니다. 결국 고치기를 포기하고 그대로 퇴역시켰습니다. 4만 톤짜리 군함 한 척이 적과 싸우다 가라앉은 것도 아니고 자기 나라 부두 안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 한 사건이 지금 미국 조선업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배를 새로 지을 곳은 물론이고 있는 배를 제대로 고칠 곳조차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처한 상황을 우리 동네에 빗대면 이렇습니다. 차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정작 그 차를 고쳐줄 동네 정비소가 하나둘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배는 계속 낡아가는데 새로 지을 곳도 고칠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미국 해군의 함정은 지금 노후한 배들이 하나씩 퇴역하면서 오히려 숫자가 줄어드는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세계 바다를 호령하던 나라가 정작 자기 배를 감당하지 못하는 처지에 몰린 겁니다. 그러니 눈을 돌려야 했고 그 눈길이 가장 먼저 닿은 곳이 바로 배를 잘 짓기로 소문난 한국이었습니다.
이 흐름을 결정적으로 앞당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2026년 6월 주요 7개국 정상들이 모인 G7 만찬 자리였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들의 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여 밥을 먹는 자리입니다. 바로 그 식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미국 군함 열척을 빠르게 지어줄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외교 문서로 조심스레 오갈 법한 이야기를 미국 대통령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국 대통령에게 대놓고 부탁한 겁니다. 이 대통령의 답은 분명했습니다. 가능하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강의 대통령이 남의 나라 지도자에게 우리 군함 좀 지어달라고 청했고 우리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자신있게 답한 겁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그냥 밥상머리 인사치레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7월 7일 나토 정상회의 자리에서 두 나라는 이 문제를 놓고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대통령들이 던진 말이 실무진의 책상 위로 내려온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7월 23일에는 미국의 신장부인 워싱턴에 한미 조성협력센터가 문을 엽니다. 두 나라가 배를 함께 짓기 위한 살림집을 미국 수도 한복판에 차린 셈입니다. 앞서 미국이 보낸 견적 요청 서류가 개별 회사에 온 한 통의 편지였다면 이 센터는 두 나라가 아예 한 지붕 아래 책상을 붙이고 오래 일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잠깐 도와주고 마는 관계가 아니라 아예 자리를 깔고 앉겠다는 신호인 셈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잠수함이 미국 코앞에서 실력을 보여주자 미국은 회사들에게 견적을 청하고 대통령은 직접 배를 부탁하고 두 나라는 워싱턴의 협력의 살림집까지 차렸습니다. 이 모든 게 불과 몇 달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캐나다에서는 문 앞에서 밀렸는데 미국은 오히려 우리에게 먼저 문을 열어준 겁니다. 자, 여기서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급하게 손을 내미는 그 문 뒤에는 도대체 얼마짜리 시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자, 그럼 미국이 열어준 그 문 뒤에 실제로 얼마짜리 판이 깔려 있는지 이제 숫자를 하나 꺼내 보겠습니다. 미 해군은 앞으로 30년 동안 새로 만들 배를 미리 세워놨습니다. 그 숫자가 무려 364척입니다. 이 안에는 싸우는 배, 그러니까 전투함이 293척이고 여기에 연료를 나르고 물자를 실어 나르는 지원함이 71척 더 붙습니다. 항공모함만 6척, 미국의 핵심 전략무기인 컬럼비아급 전략 핵잠수함이 10척, 그리고 바닷속을 조용히 누비는 공격잠수함이 59척까지 이 계획 안에 들어있습니다. 배 한두 척 사고 파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라 하나가 30년치 해군을 통째로 새로 짓겠다고 종이에 적어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는 돈은 대체 얼마일까요? 미국 의회 예산처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이 배들을 다 짓는 데만 약 1조 750억 달러가 든다고 나왔습니다. 우리 돈으로 바꾸면 대략 1600조 원입니다. 30년으로 나눠보면 한 해에 358억 달러씩 매년 꼬박꼬박 이만큼을 배 짓는 데만 쓴다는 뜻입니다. 1600조라는 숫자 너무 커서 감이 안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익숙한 잣대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한 해 국방 예산이 60조 원대입니다. 전투기 사고, 군인 월급 주고, 훈련하고, 나라 지키는 데 드는 돈 전부를 합쳐서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배 짓는 데만 쓸 돈이 1600조입니다. 우리 국방 예산 전체를 통째로 갖다 부어도 20회 넘게 걸리는 돈을 미국은 오직 함정 건조 한 분야에만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미국 함정 시장 하나가 우리나라 국방 예산 수십 년치인 셈입니다. 여기서 잠깐 앞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60조였습니다. 그 60조를 놓쳤다고 다들 속상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열어준 문 뒤에는 1600조가 있습니다. 캐나다 60조는 이 앞에 세워놓으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동네 골목 상권 하나를 놓치고 아쉬워했더니 전국에 매장을 깔 수 있는 대형 체인 자리가 눈앞에 열린 격입니다. 판의 크기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김칫국부터 마시면 안 됩니다. 저도 똑같이 그럼 우리가 저 1600조를 다 먹는 거야? 하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미국 앞에는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 하나 버티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아주 오래된 법이 있습니다. 존스법이라는 게 있어서 미국으로 오가는 상선은 반드시 미국 안에서 만들도록 못을 박아놨습니다. 여기에 군함을 겨냥한 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름은 번스-톨레프슨 수정법인데 쉽게 말하면 미국 군함은 미국 조선소에서 미국인 손으로 지어라 이겁니다. 100년 가까이 미국이 자기 나라 조선소를 지키려고 세워둔 든든한 빗장입니다. 배 지을 곳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이 빗장 때문에 함부로 밖에다 일을 못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빗장을 더 단단히 걸어 잠그려는 움직임까지 나왔습니다. 미국 하원의 제드 골든 의원이라는 사람이 아예 전투함은 해외 조선소에 못 맡기게 막는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이게 그냥 한 사람의 주장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내년도 국방수권 법안에 실제로 채택까지 됐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문이 열리나 싶었는데 한쪽에서 다시 닫으려고 손을 뻗은 셈이니까요. 그렇다고 다 막힌 건 아닙니다. 정반대 방향의 움직임도 같이 나오고 있어서 여기가 흥미롭습니다.
미국 상원 쪽에서는 오히려 문을 조금 열어줬습니다. 싸우는 전투함 말고 연료를 다루고 물자를 실어 나르는 비전투용 함정, 그러니까 직접 싸우지 않는 배들은 동맹국이 지어도 된다는 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앞서 미국이 우리 조선 3사의 급유함을 두고 먼저 서류를 보내온 것도 알고 보면 바로 이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규제가 조금씩 풀릴지 모른다는 기대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냉정정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쪽 문은 하원에서 다시 닫으려 하고 다른 쪽 문은 상원에서 살짝 열어주고 있습니다. 문은 분명히 열리는 중입니다. 하지만 빗장이 완전히 다 풀린 건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뜨되 신중해야 합니다. 1600조라는 숫자에 눈이 멀어서 벌써 다 우리 것인 양 착각하면 냉정한 벽 앞에서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반대로 벽이 있다고 지레 포기하기엔 미국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이 너무 분명합니다. 지금은 그 벽의 틈이 어디서 벌어지는지 톡톡히 지켜볼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하나 남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이 100년 넘게 지켜온 자기 나라 법에 빗장까지 흔들어가면서 어째서 이렇게까지 급하게 배를 지으려고 안달일까요? 단순히 배가 낡아서만은 아닙니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마음이 급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답은 우리 눈에 보이는 바다 위가 아니라 저 멀리 북극 얼음 밑 캄캄한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급하게 손을 내미는 진짜 이유는 사실 저 북극의 얼음 밑에 숨어 있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캐나다는 북극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 북극 바다의 상당 부분은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 있죠. 문제는 그 얼음 밑, 그러니까 물속입니다. 얼음 밑 바다는 상상 이상으로 시끄럽습니다. 얼음끼리 부딪히고 갈라지고 녹으면서 온갖 소음이 끊이지 않죠. 잠수함을 찾아내는 소나는 결국 소리를 듣고 위치를 잡는 장비인데 사방이 소음으로 가득 찬 곳에서는 그 성능이 크게 떨어집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의 소나로도 얼음 밑에 숨은 잠수함은 놓치기 쉽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눈 밝은 경비원조차도 불이 꺼진 어두운 골목 안쪽은 제대로 못 본다는 겁니다. 북극 얼음 밑이 바로 그런 골목입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아예 접근 방식을 나눠서 씁니다. 베링 해협이나 세인트 로렌스만처럼 길목이 되는 요충지는 사람이 탄 잠수함으로 지키고 정작 가장 위험한 얼음 밑 구간은 사람 대신 무인 센서를 깔아 감시하는 실용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얼음 밑은 사람이 탄 배로 지키기가 그만큼 어렵고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세계 최강 군대조차 정면으로 들어가기를 꺼리는 사각지대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어두운 골목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잠수함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북극을 연구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설롱이호 같은 배를 계속 북극해로 보내고 있습니다. 연구선이라고는 하지만 그 배가 모으는 자료가 군사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크고 그래서 캐나다 해군과 해경이 작년과 올해 잇따라 이 배를 뒤쫓으며 감시하고 있습니다. 남의 집 앞마당을 자꾸 기웃거리는 손님을 주인이 창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는 셈입니다. 얼음 밑바다의 지형과 물길을 미리 그려두면 훗날 그 밑으로 잠수함을 몰래 보낼 때 훨씬 유리해집니다. 그러니 이 감시는 결코 한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미국과 캐나다의 진짜 고민이 드러납니다. 감시해야 할 바다는 이렇게 넓어졌는데 정작 그 밑을 지킬 배가 부족합니다. 캐나다가 이번에 독일과 손잡고 새로 들여올 잠수함은 아무리 서둘러도 2034년에나 첫 배가 도착합니다. 앞으로 여러 해 동안은 이 감시 공백을 그대로 안고 가야 한다는 뜻이죠. 미국과 캐나다가 지금 의존하는 잠수함들도 상당수가 나이를 먹은 노후 함정입니다. 배는 낡아가고 지켜야 할 바다는 넓어지고 상대는 그 틈으로 파고드는 상황입니다.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 잠수함이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성능이 검증됐고 무엇보다 빠르게 여러 척을 뽑아낼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세계에 몇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우리 도산 안창호함은 지구 반대편까지 제발로 몰고 가서 무사히 완주하는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급한 나라 입장에서는 성능도 되고 납기도 빠른 파트너만큼 반가운 상대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카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정부가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이름하여 장보고 N의 개발을 공식화했다는 사실입니다. 2030년대 중반 진수를 목표로 잡고 있죠. 핵추진 잠수함은 연료를 자주 채울 필요가 없어서 물속에서 훨씬 오래, 훨씬 멀리 작전할 수 있습니다. 얼음 밑을 며칠이고 순찰해야 하는 북극 감시에는 바로 이런 잠수함이 딱 맞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준비하는 핵잠은 핵무기로 전용될 걱정이 없도록 농도가 낮은 우라늄을 쓰는 방식을 지향합니다. 국제사회의 우려까지 미리 덜어낸 셈이죠. 아직 개발 단계이고 갈 길이 남았지만 우리가 그 방향으로 이미 발을 뗐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미국의 서류 요청 그리고 1600조라는 시장 규모는
아직 어디까지나 전망이고 타진입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얼마에 언제까지 지어줄 수 있냐라고 물어온 단계이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게 아닙니다. 게다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국에서 군함을 지어야 한다는 법과 규제라는 벽도 아직 완전히 거치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벌써부터 다 된 밥이라고 김칫국부터 마실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점은 꼭 마음에 새겨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대체 내 지갑과 무슨 상관이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방산과 조선은 그냥 나라 자랑거리로 끝나는 산업이 아닙니다. 배를 한 척 지으려면 설계하고 용접하고 부품을 만드는 수많은 사람의 일자리가 따라옵니다. 조선소가 바빠지면 그 도시의 식당과 상가, 하청 공장까지 함께 돌아가죠. 일감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돕니다. 수출이 늘면 기업이 세금을 더 내고 그 세금은 도로와 병원과 복지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관련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가 오르는데 그 주식은 우리 국민연금이 상당량 들고 있습니다. 우리 노후 자금이 그 안에 함께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큰 흐름은 돌고 돌아 내 월급, 내 노후, 내 세금과 촘촘히 이어져 있습니다. 나라 밖에서 벌어지는 먼 이야기 같지만 그 끝은 우리 통장에 닿아 있는 겁니다. 캐나다에서는 아쉽게 밀렸습니다. 그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배가 태평양을 가로질러 미국 코앞까지 가서 실력을 증명했고 이번엔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이 먼저 우리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 흐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지난 30년 우리 세대가 맨 땅에서 조선소를 세우고 기술을 한 겹 한 겹 쌓아 올린 저력이 이제 와서 빛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짜 실력은 놓친 것을 미워하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더 큰 무대에서 다시 증명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우리 잠수함은 지금 그 더 큰 무대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